353페이지. 자, 생명권입니다. 자, 생명권 개념에서 맨 마지막 줄된 것만 보죠. 생명에 대한 사회과학적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과학적 가치평가. 예. 좋은 생명이냐, 나쁜 생명이냐. 예,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되지 않고요. 자연과학적 지식과 법적 관점에 의한 마무리.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 위에 나와 있듯이. 2번,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에는 둘째 줄,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거. 요거 사례 나오면 항상 요거부터 쓰셔야 됩니다. 명문 규정이 없어 그 근거와 관련해서 견해 대립이 있으나, 견해 대립은 뭉개시고, 자, 다음 페이지 줄된데, 선언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라면서 우리 현재는 자연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근거가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찾아보자면은 검토에서 나오듯이 10조 정도, 그죠? 인간 존중의 이제 기본 관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보시고, 다음 생명권의 성격. 줄대대 바로 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소원 사건에서 마지막 줄 절대적 기본권성을 부정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본 결과죠, 그죠? 그래서 과잉하지 않은 이상 생명의 완전한 박탈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생명권의 주체. 둘째 줄,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속성상 너무 당연하고요. 자연적인 이제 의미니까,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출발하니까. 자, 오른쪽에 1번 생명의 시기와 2번 생명의 종기, 예, 이 두 가지를 확정하는 게 의미 있는데요. 생명의 종기 보시면 이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이식법이 줄처리 돼서 나오는데 선택형 논술형 공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생명의 시기를 이제 타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기본권 주체성 관련해서 그 위에 이제 내용 들어가시면 당연히 태아의 주체성, 배아의 주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로마자 4번 생명권의 내용 됐고요.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다음 페이지 하시면 3번 죽을 권리 내지 자살권이 인정되겠는가, 권리로서. 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판시가 없습니다. 왼쪽에 기출 보시면, 맨 밑에 셀 보시면 자살할 권리도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순지가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자살권에 관해서 직접적인 판시가 없다라는 걸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례에서 우리 헌재가 뭐 자살에 관련된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이제 권리로서 인정되는가 마는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단순히 자살로 볼 수 없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자살에 비유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썼고, 직접 이제 권리로서 인정 여부 판시는 없어요. 자, 로마자 5번 생명권에 관한 제한 문제, 과잉금지 일반이고요. 두 번째 판례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상관살해죄의 절대적 사용. 그래서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대에서 자기보다 이제 상급 계급자를 살해하기만 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것은 잘못됐더랍니다. 전시라고 한다면 이제 상명하복의 어떤 엄청난 이제 그 공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직결 처분도 가능하겠죠. 뭐 직결 처분이 뭐 가능한 이런 정도 단계에서는 뭐 절대적 사형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강구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시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평상적인 경우도 이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고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한 번 더 나오는 부분인데 이 영역에서 제일 중요하죠. 본질 내용 침해 금지 논의가. 그래서 일반적 논의로서 우리 앞쪽에서 봤고요. 총론에서 봤고, 이제 기본권, 개별 기본권 관련해서는 사형제도 관련해서 생명권 관련해서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절핵사상이라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3번 헌재 판례 절핵사상 보입니다. 자, 4번 검토 가셔서 줄된데요.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할 수 있다. 뭐 생명은 조금 빼앗고 전부 빼앗고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아래 줄된데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판례를 지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생명권이 조화라는 것이 어려운 가치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서 완전히 보장받는가,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만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 본질 내용 침해 금지라는 것을 절대설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대설로 접근해서 과잉하지 않으면, 즉 국가적 필요에 따르면 완전 박탈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예, 판례를 지지하면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사형제도에 관련해서
뭐 외국의 논의부터 해가지고 쭉 논의가 나오는데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앞쪽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제 종합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3번은 전체 지우셔도 됩니다. 제목에 슬러시 넣어서 지워버리세요. 이게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죠. 시험을 3차 면접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한 3년 주기로 출제되는 면접 문제가 이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집단 토론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사형제도에 관해서 논평해보라 이러면은 그때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논거를 좀 찾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그렇게 문제된 부분이 아니고요. 자, 오른쪽 4번 인공임신중절 우리 사례로도 풀어봤죠. 인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의 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들이 나왔는데 우리 사례할 때 이제 대강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인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로 바로 가죠. 박스. 자기낙태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우리 판례는 합헌입니다. 합헌. 그리고 저번 이제 월요일 사례에서도 이 판례 이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것이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합헌으로 봤습니다. 밑에 대법원 판례는 안 보셔도 돼요. 낙태의 허용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위에 본문에 이미 녹아 있으니까 본문에 녹아 있는 정도로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안락사. 예, 요게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획기적인 판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안락사는 뭐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뭐 적극적 안락사까지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무리고요. 소극적 안락사에 관련해서는 이제 좀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판례가 이제 획기적인 지점 마련했죠. 자, 왼쪽에 대법원 판례, 오른쪽에 헌재 판례가 있는데 동일한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판례입니다. 요 이제 동일한 사건은 79세, 70대 김씨 할머니 사건인데요. 70대 김씨 할머니께서 암 진단, 즉 위암 진단을 이제 받는 과정에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그 주사 쇼크로 주사를 맞는데 주사 쇼크로 바로 식물인간 단계에 돌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연명 치료 장치를 이제 가동하게 되죠. 할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연명 치료 장치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산소 호흡기, 그다음에 각종 영양제나 항생제 투입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복합적인 이제 처우가 이루어지는데 가족들이 보다 이제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할머니의 평소의 의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김씨 할머니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생명 영양장치를 이제 제거해달라 이렇게 병원에 요구합니다. 근데 병원은 절대 해주지 않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요. 왜? 형법상 그 뭐 촉탁승낙 살인죄나 부작위한 살인죄나 이런 것들의 구성요건 해당성, 뭐 정당성은 판단되겠지만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평가는 받아주기 때문에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오세요 이럽니다. 법원에 가서 제거 판결을 받아오면 그때 제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럼 어느 정도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의 경과를 보니까 산소호흡기만 떼면은 바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산소호흡기 제거 청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이제 의견에 따라서 법원에 산소호흡기 제거 청구를 했는데 우리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그게 왼쪽 대법원 판례입니다. 보죠. 줄된데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주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판시를 합니다. 2번으로 가시면 줄. 그리고 이 연명치료 중단의 자기 결정의 이제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요. 사전 의료 지시를 한 후에 환자의 의사가 사후에 변경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의료 지시에 의해서 자기결정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 기부하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그죠? 내가 나중에 죽으면 장기를 기부하라, 뭐 이런 이제 사전 의료 지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근데 요거는 일부입니다. 그죠? 요것만 인정해갖고는 이 판례가 획기적이다는 얘기를 못 듣고요. 3번으로 가시면 요번이 이제 획기적인 거죠. 한편,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로 진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줄.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적 의사죠. 자, 이런 추정적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따옴표 하세요. 환자의 의사를 추정. 민사의 영역에서도 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한데요. 지금 생명과 관련된 영역에서 추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왜냐하면 그런 의사의 추정을 법관들이 객관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의 피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대표적 사례죠. 일반적인 사례들이 보면 다 이런 사전 의료 지시가 없는 사례가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건이 설치가 안 됐으면은 이 판례는 껍데기예요. 근데 이 3번의 설치가 나왔기 때문에 획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든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전문의사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가 이제 따로 마련된다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로 이제 마련된다면 그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법원으로 직접 와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건 뭐죠? 법원이 충분히 객관적 의사를 추정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 자신을 우리 헌재가 또 인정해 줍니다. 자, 이제 밑에 헌재 판례 나오는데 대원 판례에서 산소호흡기 제거 인용을 받았는데 왜 또 헌재 판례로 갔을까? 산소호흡기만 딱 제거했는데 할머니가 안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영양제 같은 걸 막 투여를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더 껄떡대시면서 더 힘들게 또 생명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와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입법자가 법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입법자가 아무런 법을 만들지 않은 부작위가 애초에 잘못했다. 그래서 입법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부작위위원을 헌재에 주장합니다. 자, 내려가시면 1번. 요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은 자기 고유의 기본권 침해에 관련되지 아니해서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의 자기 관련성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합니다. 시험 보세요. 자, 지금 이 청구는 헌법소원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환자 본인의 청구와 환자 자녀들의 청구가 합쳐져 있어요. 환자 본인은 식물인간인데 어떻게 청구할 수 있죠? 민소법상 특별대리제도, 그걸 준용을 해서 이제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민소법상의 특별대리제도를 통해서 자녀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특별 대리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청구가 존재하고요. 자, 환자 본인의 청구, 환자 자녀들의 청구는 일단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 자녀들의 이제 청구 내용은 그 위에 나오는데 그냥 안타까움이에요.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움과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그건 다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그런 이제 효과에 지나지 않지 법이 예정한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관련성을 부정합니다. 환자 본인의 청구는 당연히 자기 관련성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 부작위에 청구와 관련된 이제 자기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입법 의무, 자기 의무 내지는 입법 의무의 부존재.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공이 각하해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자녀들 청구는 일단 날리고 이제 본인 청구에 대해서 2번, 3번 진행하는데요. 2번 줄대인데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 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자살에 비견할 수 없다. 이 표현 쓰고 있죠. 이게 자살권을 인정하는가? 그런 판시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권에 관련된 판시가 아니고 자살처럼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 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 인간 존엄 가치에 부합한다. 흙에서 온 자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결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내려가시면 그 밑에 줄에서 이제 인정한다는 판시 나오고 3번으로 갑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자의 입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입법 정책의 문제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무슨 말이죠? 왼쪽에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환자의 의사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추정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했죠.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사법부가 충분히 환자의 어떤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관한 의사를 추정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자가 꼭 입법으로 방편을 마련하지 않아도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서도 객관적인 규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그 자신감의 피력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법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한 규범의 제시 둘 중에 어떤 것이 우월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법 재량이다. 그래서 셋째 줄에 그렇다면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자가 반드시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입법을 하지 않는 결과 재판에 미루는 결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입법부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미루는 결정도 가능하다.
선택도 가능하다. 그러한 선택도 가능하다. 그래서 적극적 입법을 통한 선택도 가능하고 소극적 입법에 의한 선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의 자신감을 그대로 수용하는 판시를 내리면서 자기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더 이상 없어요. 다음 이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요거는 오른쪽 제3항의 신체의 자유하고 관계가 중요한데, 자, 일단 개념 자체는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줄여서 인신의 불훼손권이라고 합니다. 인신의 불훼손권이란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신의 불훼손권은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 줄 밑에 압축할까요? 심신의 완전성. 자, 이걸 내용을 해요. 근데 이번 헌법적 근거로 내려가시면요. 신체의 자유 조항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도 있고, 신체의 자유 외에 나머지 여타의 조항에서 따로 근거를 마련하는 견해로 크게 구분됩니다. 우리 헌재는 신체의 자유에서 근거를 마련하는데요. 아래 이제 줄된 대로 가보죠. 금치 수용자의 운동금지 사안에서 신체의 안정성이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인신의 불훼손권을 12조 신체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포섭시켜서 이해합니다. 우리 판례는. 근데 그 위에 제시되고 있는 이제 그 견해들이 나오는데, 우리 다수설은요, 신체의 자유에 포섭되지 않는 걸로 보고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볼게요. 신체의 자유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걸 광의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고요. 광의설. 이게 헌재입니다. 좁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협의설. 이게 다수설. 광의설은 협의설은요. 신체적 거동의 자유에 한정시켜요. 신체의 자유 내용은. 신체적 거동의 자유. 그래서 인신의 불훼손권은 거동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완전성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다른 데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헌재는 포함시켜요. 넓게 봐서 신체적 거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신의 불훼손이라는 넓은 의미의 인신의 자유로 봐요. 그래서 인신에 관한 일반적 자유로 봅니다. 그래서 인신의 불훼손권이 문제되는 만약에 사례가 제시된다면, 그때 여러분이 헌재를 채택하게 되면은 인신의 불훼손권을 포함하는 신체의 자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권 침해성을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고, 다수설로 간다면은 인신의 불훼손권 해서 정확하게 적시하면서 신체와 구별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 외 나머지 내용은 이제 넘기는데, 자, 보세요. 인신의 불훼손권, 요 사례 하나 보죠. 사례. 대표적 사례. 모발절단 사례. 형법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죠. 모발절단. 자, 인신의 불훼손권과 신체 자유 관계에서 어떤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겠습니까? 모발절단은. 자, 봅니다. 이제 다수설에 따르면 어떤 기본권 침해가 문제돼요? 모발절단. 신체의 자유는 신체적 거동의 자유 한정시킵니다. 다수설은. 그러니까 인신의 불훼손권이 문제되죠. 신체의 자유는 문제되지 않아요. 다수설에 따르면. 근데 헌재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인신의 불훼손권의 내용을 신체주가 포섭하기 때문에 인신의 불훼손권을 포함하는 신체의 자유의 침해 문제가 돼요. 모발절단이. 모발절단은 거동을 제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구분 지점이 학설 대립에서 성립하고요. 그 정도 의미 이상 없어요. 인신의 불훼손권은. 그 다음에 이제 신체의 자유로 갑니다. 자, 12조 조문 분석이 이제 이하에 나오는 기본권 내용들인데, 일단 조문 분석을 그냥 조문으로 보지 말고 내용으로 가서 바로 접근하라고 하죠. 자, 다음 페이지 1번 신체 자유의 의의. 저는 그 세제 줄에 판례 번호가 부여되어 있듯이 판례 견해를 그냥 썼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다수설적 견해에 따르면 신체적 거동의 자유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죠. 좁게 이해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요거는 공입니다. 공이. 견해 대립 없이. 법인은 신체라는 게 상정되지 않으니까요. 자연적 행위 주체가 아니니까. 견해 대립 없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신체자유의 내용은 이제 12조 내용들을 이제 분설하는 건데, 뭐 제목 정도가 조문 내용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 별로 없고요. 미결 구금에서의 통산 범위,
당연 통산 내지는 전부 통산 취지 반하면 위헌. 그거 확인하시고 2번 불법한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으로부터의 자유. 자, 이때 처벌이란 줄눈대 가세요. 여기서 처벌이란 형사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질서벌까지 포함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말한다. 이렇게 넓게 보는 것들이 국민에게 유리하죠. 넓게 볼수록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입니다. 자, 이런 기조를 갖고 계속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판례가 연월의 역수에 의한 자유형의 형기산정. 아까 윤달 사건이죠. 윤달 사건. 농구 한번 보죠. 넷째 줄 보세요. 형기산정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합헌. 그 정도만 줄을 살짝 부과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송중 보호장비 사용의 의미. 공주교도소장이 수용자를 경북 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하면서 4시간 정도에 걸쳐 포순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 경북 북부 제1교도소가 엄중관리 대상자를 주로 수용하는 데인데요. 자, 여기에 포순과 수갑 2개를 채웠다.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다. 엄중격리 대상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송 과정에서는 뭐 도주니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호도구를 사용한 것들은 합헌입니다. 그 다음 징역형 수용자에 대한 정역 의무 부과. 정해진 노역이죠. 합헌. 그 다음에 징역 제도 자체가 합헌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수용자에 대한 개구 사용,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위헌 나오는 부분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면 위헌. 자, 다음 페이지. 금치 처분받은 수용자의 운동금지, 집필금지 사건도 있었죠. 집필금지 그냥 위헌. 자해방지 차원이었지만 위헌입니다. 근데 운동금지, 요것도 위헌. 자, 줄눈대 가시면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을 마련하여 쪼그려뛰기라도 시켜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보안처분, 양거래 위반. 첫 번째 판례 바로 들어가죠.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가능하겠는가? 가능하죠. 줄눈대 1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다. 정확하게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이제 1사부재에서 파생되는 원칙이니까 이제 좀 일반적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된 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에 적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 좀 뒤에 가서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고입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 줄눈대요. 소고입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죄형법정주의가 보호감호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요. 형벌불소급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 원칙이 보호감호 처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자유박탈의 실질이 자유형과 똑같아서 형벌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위에 보호감호. 감호라는 게 가둘감자를 쓰죠. 가두는 거예요. 시설 내 처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보호관찰 같은 사회 내 처우하고는 결론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보호감호는 보호관찰과 달리 사회 내 처우가 아니라 시설 내 처우로서 자유박탈의 실질이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도 갑니다. 형벌과 유사하다. 그래서 형벌에 관련된 원칙을 여기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 치료감호 제도. 2번으로 가죠. 이 사건 법조항이 치료감호의 종료 시점을 일정한 기간의 도가 시점으로 기간 설정을 하지 않고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 치료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인가? 합헌. 이유는 치료감호의 목적이 치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치료된다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옛날에는 상한제가 없었는데 상한제 없던 때도 합헌이에요. 치료기간 왼쪽 판례가 상한제가 없던 시절의 판례인데 그것도 합헌이고 이제 법이 개정돼서 15년 상한을 뒀거든요. 개정법에서 15년 상한을 뒀는데 그건 더더구나 합헌이죠. 상한 없을 때도 합헌이었어요. 왼쪽 판례. 자, 그 다음 그 밑에 판례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판례. 보안관찰 처분, 보호관찰 의미죠. 사회 내 처우, 보안관찰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금지. 요거는 위헌입니다. 가처분 신청 금지하면 줄된 들어가죠.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처분기간 2년이 만료되어 버리면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상실됐다 해서 각하당이 10상이다. 그래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엄청 크다. 근데 왜 금지하느냐 이겁니다. 자, 보안 처분 기간이 주로 보면 어때요? 단기죠. 1년, 2년이 단기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몇 년씩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해소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관적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서 그 각하당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가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단기성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구금 기간에 전자장치 부착 기간 불포함. 최신 판례요.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 기간이 부착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그죠? 어차피 구금되더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구금됐죠. 그러니까 부착 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법에서는 구금 기간은 부착 기간으로 보지 않겠다. 배제시켜놨어요. 하폰입니다. 이유는 첫째 줄. 심판 대상 조항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고 다시 집행이 가능했을 때 잔여 기간을 집행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근처에 써보죠. 왼쪽에 써보죠.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구금제도와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제도인 바 별개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쉽게 생각하면 구금되어 있는 동안은 아무리 발찌를 갖고 차고 있어도 구금된 동안은 범죄 행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철창을 투명인간도 아니고 철창을 나가가지고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자제했다. 이런 것들을 상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구금된 효과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었던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의 취지가 그 기간 동안 살아왔다. 살아 숨쉬었다. 이렇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시켜 놓은 거예요. 법에서. 자, 3번 강제노역으로 가겠습니다. 강제노역에서는 그 두 번째 판례는 참 쪼잔한 판례인데요.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조항이 이제 위헌 주장인데 이때 공무원이 이걸 주장했어요. 직무유기죄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인데 이 공무원이 되기 싫다는 사람이죠, 그죠? 예. 그래서 두 줄 보시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의무는 직무유기죄 때문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관계에서 이미 설정된 의무다. 예, 별개로 설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죄의 위헌성과 상관이 없다 하면서 바로 그냥 합헌입니다. 다음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죠. 환형 처분. 예, 그래서 그 벌금을 낼 수 없는 그런 경제적 빈곤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노역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인데 그 비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서 한번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보장 이렇게 보실 텐데 실체적 보장으로서 자, 죄형법정주의. 형법에서 이제 다 다뤘기 때문에 뭐 헌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살피면 됩니다. 2번으로 가서 형벌법규 법률주의, 성문법주의를 얘기하죠. 성문법주의. 그리고 둘째 줄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나마 하위 법령에 대한 처벌법규의 위임이 허용된다. 이런 해석론은 어디서부터 나왔죠? 37조 2항 해석론에서 이미 나왔죠. 37조 2항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할 때 그 법률로서의 의미를 법률의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이라는 의미로 우리 현재가 해석하기 때문에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나 전부 위임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단체협약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그 다음 정관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전부 위헌인데 구도는 똑같습니다. 성문법주의에 반해요. 법률로서 범죄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정할 것, 거기 반한 거예요. 자, 그 문구 보세요.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번째 판례, 정관에 위반하는 자는 또 처한다. 단체협약 위반 행위, 정관 위반 행위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쓰고 있죠. 그럼 법에서는 지금 단체협약이 어떤 내용이 갈 것인지 정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법을 통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성문법을 통해서 죄형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성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정했다. 성문법주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판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제 다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유해 매체물의 결정을 법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위원회에서 한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입법자가 또 직접 정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법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뭐 재판소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입법자가 정하지 않아서 성문법주의에 위반되는 문제도 생기는데 우리 현재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둘째 줄, 각 매체물의 즉 유해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 법령을 개정해서 직접 대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왼쪽에 써놓죠. 유해 매체물의 제목에 써놔도 됩니다. 유해 매체물의 복잡 다변성. 유해 매체물의 복잡 다변성.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새로운 매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집행과정에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밑에 판례는 이제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노동운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들은 이제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나머지 이제 공무원들은 제약을 하고 있으니 이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무종사,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위헌을 주장하는데 줄된 들어가 보죠. 자,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일일이 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므로 조례로 위임했거든요. 사건 기호 보시면 조례로 위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직접 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므로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조례로 위임한 것은 합당하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또 쓰죠. 사실상 노무종사자 할 때 그 사실상이라는 개념이 법적 개념이 아니죠. 법적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의 개념이므로 현실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의 개념은 사실상 개념이므로 지역별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법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나,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에 구체화합니다. 자, 오른쪽 가서 B, 시혜적 소위법의 의무, 이미 처리된 건데요. 줄된 데 빨리 가죠. 시혜적 소위법은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가능과 의무를 나눠서 포인트. 그죠? 입법 시기의 선택권. 이 나라는 재량권에 근거해서 시혜적 소위법은 가능은 합니다. 유리한 소급은 허용된다고 했죠. 유리한 소급은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입법 시기에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가능 밑에 유리한 소급은 허용이라고 써놓으시고 가능 아래에 유리한 소급은 허용된다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의무 밑에다가 입법 시기의 선택권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C. 보완처분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보완처분은 유형별로 나눠서 잘 접근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보호가봉처분에 대해서는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판례를 좀 전에 봤었죠. 자유박탈의 실질과 관련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아주 넓어요. 자, 줄된 대로 빨리 갑니다. 보호감호처분, 가두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전자감시제도는 그 바로 밑에 줄처리에 나오는 보호관찰 처분과 실질이 유사합니다. 사회 내 처우예요. 둘 다 사회 내 처우. 그래서 전자감시 제도나 보호관찰 처분 등 사회 내 처우에 대해서는 자유박탈의 실질이 자유형과 유사한 실질을 전혀 찾을 수가 없죠. 그 결과 형벌과 유사점을 찾을 수 없는 결과 형벌에 관한 원칙인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 내 처운과 사회 내 처운과의 차이예요. 사회 내 처우로서 자유박탈의 실질이 자유형과 유사하지 않다. 형벌과 유사점을 찾을 수 없다라는 논거입니다. 근데 좀 이례적인 판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가폭법상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 원칙이 또 적용된다고 판시한 성사 사례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일반 판시 아닙니다. 사회봉사명령도 사회 내 처우죠. 사회 내 처우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그 위에 보호관찰이나 전자감시제도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 판례는 특수 사례예요. 가폭법 사안이기 때문에요. 가폭법 사안이기 때문에. 자, 아래에서 넷째 줄 논거로 올라가 보세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 줄거볼까요? 무슨 말이죠? 가정에는 웬만하면 법적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다라는 어떤 부분사회 법리적인 관념하에서 웬만하면 형벌을 자제하는 결과
형벌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라는 이제 대안의 제도로서 형벌을 대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실질이 형벌과 유사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죠. 그러다 보니까 형벌에 관련된 원칙이 여기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안 밝혔습니다. 우리 판례가. 근데 요 문구를 본다면 이제 그런 논지라고 볼 수 있어요. 형벌 대신 부과한다. 형벌을 대체한다. 이러니까 형벌과 유사하다. 이런 거예요. 이 영역만큼은. 자, 그 다음 D. 공소시효와 형벌 불소의 원칙. 이건 앞쪽에서 우리 5.18 특별법 사건 판례 분석하면서 그때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에 대체합니다. 넘어가시고. 절차법, 공소시효 제도에 의해서 절차법설, 실체법설, 걔네들이 있지만은 5.18 특별법 사건에서는 우리 판례가 절차법설을 취하면서 형벌 불소의 원칙은 적용이 없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 다만 형벌 불소의 원칙이 적용은 안 되지만은 법치국가 원리의 일반 원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고 입법 금지 원칙의 일반론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후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 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제목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절대적인 것만 금지하고요. 부정기 형벌만 금지해요. 그래서 제목 위에 쓰세요. 절대적 위에 상대적 X. 상대적 부정기형은 가능합니다. 다음 부정기 형만 금지되기 때문에 그 위에 쓰세요. 보완처분 X. 보완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입니다. 제목 위에. 그래서 보완처분이 아닌 형벌에만 적용되는 원칙이고 또 절대적인 것만 금지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부정기형은 일단 지금 현재 소년법 같은 데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단기나 이제 장기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해가지고 그 부정기로 그래서 이제 집행 과정에서 형 집행 과정에서 개성 교화 이정을 이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소년의 보호라는 측면이 있는 소년법에서는 운영되고 있어요. 자, 내려가셔서 줄내 들어갑니다. 구사회보법상 치료감호처분은 수용기간에 제한이 없어 절대적 부정기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절대적 부정기 이제 보완처분이죠. 절대적 부정기 보완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적용이 없는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현재는 합헌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아래 줄내 보시면 이 법이 이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15년 상한으로 하는 상대적 부정기로 변경되었다. 상한제도과 합헌. 자, 칠판 한번 볼게요. 보호감호처분하고 치료감호처분 이 두 가지를 규정했죠. 가두는 거. 자, 가두는 거 규정했는데 요게 주로 문제됐죠. 요래. 비판이 높았죠. 그래서 뭐 잡범들, 잡범 전과 있는 잡범들을 보호감호, 청송보호감호소 이런 데 보내가지고 이제 평생 내보내지 않는 이런 이제 악용 제도의 악용으로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사회보호법 폐지하고요. 일단 폐지시키고 비판이 없었던 치료감호, 이제 필요한 치료감호만 살립니다. 그래서 치료감호법 제정. 자, 근데 예전에 치료감호법에서는 이 상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현재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감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15년 상한제도를 도입했고요. 상한제 도입한 것은 더더구나 합헌되겠죠. 이 경과를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 원칙 판단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들인데, 자, 줄된 데 가시면 보세요.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은 범죄의 구속요건뿐만 아니라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추가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오선지로 많이 나오니까 대비 잘 하시고요. 왜 그럴까요? 구속요건은 적극적 범죄 성립 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소극적 범죄 성립 조건. 다 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죠? 다 같은 범죄 성립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 같은 범죄 성립의 조건이므로 구별할 필요 없음. 자, 그리고 그 다음 명확성의 원칙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도 오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뒤바꿔서 최소한의 명확성 잘 외우시고, 이유는요. 법의 유도리 확보 내지는 사회 변화의 탄력적 대응, 필요성, 사회 변화의 탄력적 대응. 안 그러면 매일 법 개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 결과
그 결과요. 최소한의 명확성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해석을 통한 확정의 여지가 열려 있겠죠. 그걸 그 다음 문장.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확정이 가능하고 자의적 해석에 우려가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오선지 많이 다룹니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면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선지입니다. 자, 오른쪽 이제 예시 판례들은 확인만 하시고, 자, B. 예시적 입법 형식과 명확성의 원칙. 자, 예를 드는 이제 입법을 얘기하죠. 내려가시면 예시적 입법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닙니다. 이런 입법은 뭐 우리 민사나 뭐 공법이나 영정이나 뭐 사법의 영정이나 뭐 다양하죠. 자,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아래 단락에 있습니다. 맨 밑에 4줄. 예시적 입법 형식이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그 예시한 개별적 구성 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 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 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 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기타 일반 조항. 예, 넓은 의미의 조항, 그죠? 기타 탈법행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앞에 요 예로 든 것들을 이제 예시 조항이라고 하고 요 뒤에 배치되는 것을 이제 일반 조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지금 본문에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요 앞에 이제 예로 든 예시 조항과 뒤에 나온 일반 조항, 이들 간에 상호 연결성이 의미 연관성이 확보되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의미 연관성. 그러면 괜찮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다시 봅니다. 자, 아래 넷째 줄 뒤에 보죠.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 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 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 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되고, 자, 지침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죠. 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일반 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구성된다. 포괄에다가 크게 표시. 지침 및 포괄성. 네, 그러면 의미 연관성이 확보된다 이런 뜻입니다. 군형법상 추행죄, 형법 판례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C. 처벌조항과 구성요건 조항의 분리규정. 요거는 주로 뭐 건축법이나 이런 공법 영역 가면 많이 나오는데요. 의무조항만 쭉 나열하고 처벌조항은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건축법이나 뭐 건설기계법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나오죠. 뭐 건축업자는 뭐 등록해야 된다. 건설업자는 등록해야 된다. 건설업자는 뭐 그 피용인을 뭐 관리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의무만 설정했다가 맨 뒤에 이제 100조 정도 가면 1조부터 50조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 다음 101조. 51조부터 100조에 위반한 자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처벌 규정하고 구성요건 조항을 이렇게 따로 이제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분리규정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결론이 또 어떻게 했어요? 예시적 입법 비슷합니다. 상호 의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조항하고 이 조항이 구성요건 조항하고 처벌 조항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연결성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으면 그거는 이제 불명확성으로 이제 위헌이고요. 자, 됐습니다. 의미 연관성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판례 한번 보죠. 재심 판례. 사건 개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한 기술을 범죄 구성 요건인 산업기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법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가? 반합니다. 첫 줄 맨 뒤에 다시 사건 개요. 줄 그세요.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한 기술. 그 법령이란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죠. 예. 대한민국 각종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된 기술.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뒤져봐야 나올까 말까, 구체화될까 말까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 위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새마을금고법 사례. 자,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사건기호 죽으세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이것도 뭐예요? 법적 문외한인 국민들이 이 법을 다 뒤져가면서 유관법을 찾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법 전문가들도 찾기 어렵게 돼 있어요. 다음 건축법 사건도 밑에 보세요. 또 똑같아요.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죽어야죠.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등. 똑같죠. 위에 사례하고. 육법 전서를 다 뒤져봐도 알까 말까요. 거기다가 이제 명령까지 넣어버리면 더더구나. D. 명확성 원칙에 관한 헌재 판례. 첫 번째 판례는 환경사례인데 또 위헌 나온 한 가지 예입니다.
예,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 토양 오염 원인자 조항 위헌 나온 거 한번 확인했었는데 거기에다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플러스 해가지고 토양 오염 원인자 조항, 그것도 환경 사례인데 환경 사례는 위헌 사례가 거의 없는데 예, 최근에 이제 한두 개 정도 나와 있어요. 토양 오염 원인자 조항도 헌법 불합치 예, 위헌입니다. 오염 원인 시설을 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막중한 무과실 책임을 설정한 것,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했었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에 그 위에 그 제목에 나와 있는 정도 법문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뭐 명확성 다 넘깁니다. 자, 그리고 370페이지 왔으면 마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 판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 5.18 특별법 사건에서 우리 현재는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 절차법설을 취했는데 그걸 제가 예외 판시라고 했어요. 판서해 드릴 때. 주류 판시는 공소시효 제도에서 우리 현재가 실체법설을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주류 판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 뭐 그런 판례가 있다라는 것만 감만 잡아보시면 되겠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두째 줄 그 내용 보시면 실체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실체법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헌법재판에 유추해석할 수 없다. 하면서 배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정입니다. 그 재정신청제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제도에 가면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있죠. 그걸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재정신청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다 같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유사한 제도니까 형사소송법의 그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헌법소원에도 준용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했더니 우리 현재가 배척하는 결정이에요. 실체법상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함부로 형소법을 헌재법에 유추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체법설이 주류라는 것만 한번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2번 이중처벌 금지 원칙. 자, 이건 오늘 진행하면 안 되겠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끊습니다. 자, 신체의 자유는 안에 내용이 엄청 많아요. 페이지가 보면 뭐 400페이지 이상으로 막 넘어가는데 신체의 자유는 주로 이제 형사적 영역하고도 많이 관련되고 나중에 이제 형사소송법 여러분 이제 강의 수강이나 공부를 하실 텐데 뭐 우리 학원이라면 이재철 선생님하고 정주영 교수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주영 교수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외치는 부분이 있어요. 정주영 강사의 스승께서 신동훈 교수님이죠. 그 신동훈 교수님께서 외치는 게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관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별개가 아니라 헌법 12조에서 유리하는 것이다 해서 그런 헌법적 이념하에서 형사소송법을 해석하려는 그런 이제 학파거든요. 그걸 이제 정주영 교수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형사소송법을 어차피 여러분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헌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꽤 있는데요. 여기서 헌법에서 미리 좀 감을 잡고 하시면 형소법이 훨씬 유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제가 풍부하게 담았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 시험 치시다면 좀 버려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양이 좀 있지만은 저와 같이 이렇게 논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또 별로 없어요. 양만 많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판례 해석이나 제도 관계 해석에서 제가 제시하는 논리들만 잘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